안녕하세요. 머니볼입니다.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초이자 뼈대,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는 동임파동과 조정파동,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차트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도 이 그림은 종종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동임파동과 조정파동인데요. 엘리어트는 주식이나 원자재 등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들의 차트가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파동을 그리면서 이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론은 근거 없는 주장이나 그의 단순 망상이 아니며 엘리어트가 수많은 주가와 원자재들의 가격 이동을 추적하며 관찰한 끝에 얻어낸 결론이죠. 또한 파동이론은 엘리어트가 살던 시대에만 국한되지도 않으며 현 시대의 차트에 적용해보아도 높은 적중률을 보여줍니다. 주식이나 원자재 차트뿐만 아니라 코인 차트에 적용했을 때에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주식이나 원자재보다도 코인 차트에서 파동이론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트에서의 가격은 왜 파동이론과 같이 특정한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일까요? 식물의 잎과 줄기, 꽃잎이나 씨앗의 배열, DNA의 구조, 태풍이나 은하의 배열에서 관찰되는 나선형 구조 등에서는 수학적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보나치 수인데요. 1.618의 황금 비율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황금비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 2, 3, 5, 8, 13, 21, 34 등 피보나치 수열상의 특정 숫자가 나타나거나 피보나치 배열을 따르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됩니다. 가격이라는 것도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차트에서의 가격 이동도 이러한 수학적 패턴을 따른다는 것이 엘리어트 파동이론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견해가 아니라 엘리어트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도 존재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이들을 단순히 유사과학 신봉자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 유사과학으로 치부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과학적인 사고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추앙받던 이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 현대의 기술로 증명되지 않는 특정한 명제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증명될 가능성 등이죠. 특히나 기술적 분석 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등을 유사과학 취급하는 이들은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차트에 선 몇 개 그어놓고서 방향을 예측하는 행위가 본인들의 기존 사고와 매매법에 대립되기 때문에 유사과학으로 매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사실 저 또한 기술적 분석을 믿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패턴이나 작도, 보조지표 등으로 차트를 해석한다는 게 마치 어린 학생들이 이름으로 점을 치며 노는 것과도 유사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차트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며 실전에 적용해보니 기존에 제가 지니고 있던 생각이 상당히 편협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흑묘, 백묘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쥐를 잡는데 흰색 고양이든 검은색 고양이든 그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쥐를 잘 잡는 고양이면 된다는 뜻이죠. 고양이뿐만 아니라 쥐덫이든 쥐약이든 쥐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도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분석의 도구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본적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을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소 얘기가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껏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을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패턴을 미리 예측하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가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동인파동과 조정파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동인파동은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상승, 이렇게 5가지의 파동으로 구성됩니다. 조정파동은 하락과 상승, 그리고 하락의 3가지 파동으로 이루어지죠. 엘리어트는 이렇게 총 8가지의 파동이 한 사이클을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 사이클의 파동 내부는 더 작은 규모의 또 다른 파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혹 파동을 어떤 시간대의 차트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든 시간대의 차트에서 파동을 카운팅할 수 있으며 큰 시간대로 갈수록 큰 규모의 파동을, 작은 시간대로 갈수록 작은 규모의 파동을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파동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작은 파동들이 모여 큰 파동을 구성합니다. 이와 같이 파동은 적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마치 여러 개의 작은 도형이 모여 큰 도형을 이루는 프랙탈 구조나 하나의 큰 인형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인형이 들어가 있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동인파동과 조정파동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동인파동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파동은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동인파동 내에서 발생하는 조정파동, 즉 2파와 4파는 이전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지 않는다. 두 번째, 3파는 언제나 1파의 고점보다 더 진행을 하며 4파와 1파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 세 번째, 3파는 1, 3, 5, 3개의 작용파동 중 가장 짧지 않다. 바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동인파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는 위의 조건들 중 두 번째인 4파와 1파는 겹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파동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보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동인파동의 성질을 이용하여 차트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대응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지속되는 상태의 차트가 있습니다. 하락 중에도 반등을 시도하지만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1차 전고를 뚫어주는 상황이 온다면 크게 2가지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2차 전고를 넘지 못하거나 2차 전고까지 뚫리는 상황인 것이죠. 1차 전고점이 뚫렸습니다. 이때 1차 전고 부근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한 뒤 2차 전고점의 절반 익절을 걸어둬도 괜찮아 보입니다. 얼마 못 가서 2차 전고도 뚫렸네요. 2차 전고를 뚫은 이번 파동은 그 힘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미뤄보아 임펄스, 즉 충격 파동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발생한 이 부근까지의 파동을 1파, 현재 발생한 파동을 3파라고 보는 것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파동이 여기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전고점 부근 매물대의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세기의 파동이라면 이번 전고점도 넘길 수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이번 파동이 동인파동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현재 3파 상승 후 4파 조정을 마친 뒤에 최소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2차 전고를 뚫을 때 익절을 했던 절반의 금액을 4파 조정 중에 추가로 투입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소위 불타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평단가는 현재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겠으나 마지막 5파 상승이 제대로 일어나 준다면 평단가가 조금 높아진다 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한 이득을 더 크게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동인파동에 대한 가정이 유력해 보이지만 매매 시에는 항상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가정과는 반대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스탑로스를 걸어두면 됩니다. 스탑로스란 특정 가격대가 오면 현재 포지션을 정리하겠다는 예약 매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평단가보다 살짝 더 높은 라인에 스탑로스를 걸어둔다면 동인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차트가 비록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본절 라인보다 살짝 더 높게 설정해주는 이유는 수수료나 슬리피지 등의 비용을 감안해서입니다. 스탑로스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매매를 하시면서 다른 요소들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 스탑로스와 손절 라인만 제대로 설정하시고 기계적으로 실행하신다면 크게 손해를 보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5파 상승이 시작된 것 같네요.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인파동에서 2파 조정은 일반적으로 4파 조정에 비해 다소 짧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4파 조정이 그만큼 더 길다는 뜻이기도 하죠. 긴 시간 횡보를 이어가면서 시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파가 고점을 찍고 하락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에서 절반 익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량 익절이 아닌 절반 익절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이 파동이 더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점에서는 애매하게 불타기를 할 경우 평단만 높아지고 금세 본절 로스에 걸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까지 불타기 없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고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절반을 익절하고 남은 절반의 금액 중 또다시 절반을 익절합니다. 그럼 현재 최초 시드의 4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5파가 종료된 것 같은 상황에서 왜 전량 익절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배운 내용 외에 동인파동의 추가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